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한민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매달 한 번씩 국민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 계모 운동을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이제 지난 한 2년여 시간이 지나오면서 전 세계를 공포화시켰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풀리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월요일부로 우리나라도 일단은 뭐 거리 제한이라든지 인원 제한 뭐 이런 것들 다 풀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 마스크 벗는 날을 다들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제가 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나이를 뭐 한국 나이, 뭐 만 나이 뭐 이렇게 이제 구별이 돼 있었던 거를 하나로 정리해서 이제 만 나이를 쓴다는, 제가 63년하고 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지난 세월 동안에 이렇게 그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들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2002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스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그 RNA 바이러스가 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또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또 한 번 전 세계를 한번 충격을 주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봉쇄될 정도로 됐던 적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들 뭐 이 건강 때문에도 걱정됐지만,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도 많은 이제 걱정을 했을 거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제가 이거 처음에 코로나가 자꾸 이제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자영사업가 굉장히 힘들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었던 거는, 저도 사실은 사업을 지난 38년 동안 해오면서 이 메르스 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이런 예기치 못했던 뭐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이 경제적으로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미리 좀 대비를 한 덕에,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공황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어났었거든요. 우리나라 뭐 자영사업가들 수백만 명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살다가 보면 앞으로 이제 다들 걱정 자체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이 바이러스 뭐 코비드 19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변종들이 뭐 판을 치고는 있지만 그렇게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물러나는 거는 물러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도대체 또 다가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좀 지혜로울까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 2년 한 여 동안에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를 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이게 퍼지고 나서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직 안 걸리면은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이게 오미크론에 이 확산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이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저희 그 협회에서 같이 함께 공부하고 일하는 그 푸드 컨설턴트들 중에서 보통 한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가까운 가족들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전혀 이제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지난 2년여 동안에 우리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평상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들의 경험도 있고, 저희가 20년 동안 환자들 식이지도 하면서 음식과 영양, 그 다음에 영양의 균형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양의 균형이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뭐 또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또 다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하는 내용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입원 환자의 사망률을 분석한 자료도 한번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세포 바깥에 있는 우리가 뭐 그 이 글리코칼릭스라고 하는 내피 당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가 앞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마른 기침, 뭐 또 밭은 기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마른 기침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와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 물질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 세포에 전달이 되고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을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요번에 코비드19가 그 발생되고 난 다음에 미국 질병통계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코비드19 입원 환자 중에서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91.7%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비드19 해가지고 그 이제 중증으로 와서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기존에 이제 기저질환자라고 하죠. 만성질환이 있었던 사람이 91.7%라는 발표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역시 보게 되면 코비드19 사망률은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망자 중에서 만성질환자 비율이 약 한 98.5% 되는 사람이 만성질환자였었다. 그러니까 일단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사망까지 이끌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좋겠냐면 평상시에 만성 질환이 없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내가 사전에 어떤 질환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설사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이겨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 코비드19로 인해서 그 중증으로 확 바뀐 그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사망으로 이르게 된 그 위험 요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고령이 됐을 때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발현이 되게 되면 고령인 사람들은 면역 기능 자체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기존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ACE2라고 하는 것이 증가돼. ACE2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 그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라고 보시면 돼요.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그 이 효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수용체인데 이거가 이제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되면은 이 바이러스들이 자꾸 이제 여기 들러붙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표면에 들러붙지 말아야 되는데 이 ACE2라는 거가 증가하게 되면 자꾸 들러붙어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기존에 이렇게 흡연자들,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사람들 자체는 그런 내피에 있는 그 당사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이제 쪼그라들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가 세포 표면에 들러붙게끔 되기 때문에 그 점막이 그 손상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중증으로 바뀌던가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통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점막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거,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라고 하는 거, 글리코칼릭스라고 하는 이런 당사슬이 있는 층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파괴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봤더니 수면 부족일 때, 잠 잘 못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수면 부족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분 부족, 수분 섭취가 굉장히 적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거리가 과거에 못 먹던 어떤 단백질 종류는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양의 균형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의 부족이라고는 영양의 균형이 잘 안 맞는 그런 케이스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요새 그 젊은 사람들서부터 뭐 누구나 하다 할 거 없이 사실은 이게 우리 다니다 보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커피숍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이 마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미 뭐 당독소, 열성 당독소가 형성되어 있는 음식, 뭐 이러면 뭐 이 커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빵 같은 거 구웠을 때 우리가 이렇게 브라운 색깔로 이제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에르 반응이라고 해서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것서부터 빵 종류도 많이 먹죠. 그다음에 이제 설탕, 당 종류도 되게 많이 먹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혈액 내 당독소를 증가시키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세포의 기질을 붕괴해요. 세포의 기질, 제가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EC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포와 혈관 사이에 있는 어떤 그 기질을 얘기하는 건데, 이쪽이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질액, 그러니까 ECM에 채워져 있는 물들이에요. 이제 이런 물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수분 부족에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면역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거, 이게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원인, 이제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제 결국은 그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만성 질환자나 흡연자들이 왜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이 훨씬 더 악화되는 원인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걸 다시 좀,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뭘 먹으면 좋지, 어떤 약을 먹으면 좋아, 뭐 이런 단순한 그 해결책보다는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내가 스스로가 좀 지켜나가는 그런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이런 그 병원성 세균들에 의해서 질환이 생겼는데, 요새는 그런 병원성 세균보다는 오히려 바이러스에 의해서, 바이러스는 이제 일반적인 세균하고 약간 이제 종류가 다르기는 한데,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벌써 21세기 들어와서도 대형적인 것들이 뭐 몇 개씩이나 지금 찾아왔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년 단위로 이런 또 다른 그 형태의 바이러스가 또 우리 몸에 침입할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혈관 세포나 뇌 조직 내에 보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 수용체가 원래 얘네들 받아들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어떤 생리 활성 물질들이 세포 내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수용체인데, 우연찮게 얘네들이 이런 그 바이러스들하고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기 위해서 만드는 수용체는 아닌데,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되게 많이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 해가지고 뭐 사르스라든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자꾸 들러붙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이런 수용체 활성화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담배 피는 사람, 당뇨병 있는 사람, 뇌졸중 증후군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이런 수용체가 증가돼 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저 사람들이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왜 저 사람들이 더 그 중증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망까지 이르게 된 동기가 뭘까 봤더니, 이 ACE라고 하는 이런 그 수용체가 유독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뭐 담배 피는 사람도 무조건 담배 끊는 거가 가장 바람직하죠. 원래 뭐 담배 자체가 백해무익한 거니까 이건 뭐 끊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당뇨 환자가 거의 뭐 1,000만 가까울 정도로 육박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당뇨 그 증후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뭐 당뇨뿐만 아니라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 비만이나 뭐 결국 이제 이런 원인 물질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대사 그 질환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혈당 조절하는 그 식이요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당뇨만 생각하는데 지금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ACE2라고 하는 이런 수용체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침입하더라도 남들보다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니까 미리 사전에 주의할 필요가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 심뇌혈관계 질환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전부 다 이게 보면 당뇨나 뇌졸중이나 이건 전부 그 혈액순환 장애는 결국은 뿌리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발생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좀 조심해야 됐다. 이거 우리나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존에 이런 질환이나 어떤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들은 사전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보다는 얘네들 이 뇌졸중은 좀 다르지만 당뇨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을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연구에서 발표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새겨두실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 증상 악화 위험성이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증가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계속 같은 얘기인데 요거 좀 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이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당단백질 당사슬 부위 여기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것이 세포막의 이중구조를 인지질 이중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중구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 바깥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신호 물질들이 여기 이제 당사슬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당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를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생리활성 물질이기는 한데 이거의 기능을 보면 신호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인슐린이라는 건 앞으로 당이 세포 안에 들어갈 거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건데 이런 호르몬들은 이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수용체 신호를 줌으로써 세포 안으로 어떤 물질을 들여보내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수용체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소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든지 이런 것들을 딱 보고서 너네는 들어오면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다 튕겨져 내버리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될 어떤 영양 물질들은 들어오게끔 하고 또 외부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은 튕기게끔 하는 방어 기전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들의 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서로 기능이 다른 세포가 220여 종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포의 종류가 220여 종이라는 거는 뭐 뇌세포, 간세포, 뭐 골세포, 뭐 이런 여러 가지 세포가 있다는 건 자기가 맡은 기능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런 얘기고 그 숫자는 한 60조 정도가 돼요. 60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다 이런 이 당사슬이 카바를 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의 구조를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방어 기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참 나 스스로한테 좀 반성해야 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워낙 기초 체력이 튼튼하게 잘 태어났어. 근데 어릴 때는 되게 건강했는데 내가 나이 들면서 왜 이러지?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에 자기 건강 관리를 굉장히 안 했다라는 얘기. 그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전은 아주 치밀하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요 그림도 역시
같은 그림이지만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본다면 여기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건 전자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우리 내피 세포 표면이면 그 표면 위로 이렇게 솜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글리코칼릭스라고 하는 당 사슬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가 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이거 길이보다 짧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도 털에 걸려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보면은 이 코 안에 코털이 있잖아요. 예, 코털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큰 덩어리 이물질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코털이 있죠. 그렇죠? 예, 이거보다 더 미세한 털들이 모든 세포 표면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털이 만약에 쪼그라든다든지 파괴가 되게 되면 세포 안으로 바로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털을 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털이라는 게 우리 머리털, 이 머리털 빠진 대머리이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태양빛으로부터 바로 직방 쏘인다라는 거, 뭐 부딪히더라도 뭐 직접 피부에 닿는다라는 거. 근데 머리털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많이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털이라고 하는 거가 목적을 갖고서 있는 건데 얘네들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요거를 이제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당 사슬의 모양새도 요게 색깔이 다른 거, 노란색, 빨간색, 이거는 뭐냐면 이 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에 있는 화학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퓨코즈라고 하는 당도 있고 뭐 시알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물질들이 요 하나하나에 보면은 이건 이제 생화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이런 수용체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게 잘 조성이 돼 있으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된다. 세포가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잘 식별을 해서 이게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라는 거 알아가지고 내 편이면 들여보내고 남의 편이면 못 들어오게끔 하는 그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면역 세포들이 야 저건 적이야 그러니까 저거 공격해 그래서 저거 죽여버려 뭐 이렇게 하는 명령을 보내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요 환경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얘를 망가뜨릴 수가 있거나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얘를 좀 살려놓아서 나의 방어 기전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원초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이런 먹거리나 영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뭐 글루코사민, 뭐 히알루론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뭐 보조제 광고할 때 되게 많이 얘기하죠. 제가 그거 얘기에 따라서 뭐 그런 보조제를 막 먹으세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 안에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 그래서 얘네들이 많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프로테오 글라이칸, 이게 프로테오라고 하는 프로테인이라는 걸 뜻하는 거죠. 프로테인. 그러니까 프로테인이 붙어 있는 글라이칸은 당 성분이에요. 당. 뭐 이당이든 단당이든 뭐 올리고당이든 이런 당하고 단백질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들이고요. 이런 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뭐냐면 뭐 영어로는 객이라는 약자를 쓰는데 객. 그래서 글리코사민, 그다음에 글라이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여기에 쭉 물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는 얘네들이 있어야 수분층이 마르지 않고 잘 버팅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면은 전부 다 이 무릎 연골만 생각하는데 무릎 연골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포와 세포 사이 안에 물이 있는 그 사이에 전부 이런 게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 물질들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조제를 통해서 공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평상시 먹는 여러분의 음식, 특히 이제 식물성 음식 안에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야 채소 좀 먹어라, 채소 좀 먹어라. 우리 주변에서는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단편적으로 늘 하지만 그게 왜 가슴에 와닿지 않냐면
왜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갑작스럽게 요번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 보낸 그 이 가슴 아픈 가족들이 있다면 이 얘기를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이거 미리 사전에 좀 볼 필요가 있다. 제 가까운 분들도 최근에 보면은 제 친구들의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전부 다 90대거든요. 예, 90대인데 이런 거 있죠. 90이 넘으셨는데 되게 건강하셨어. 우리 건강하셔. 이러다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이번에 떠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면 멀쩡하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얼굴 뵙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남아있는 가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얘기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왜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그 영어로 이제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세포의 기질,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기질에는 물도 있지만 이런 당과 단백질이 섞여져 있는 그런 물질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있어야 수분을 머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보완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여러분 꽉 차 있으면 모두 안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름도 안 생기는. 이 피부에 있는 상피세포에 이런 것들이 잘 차 있으면 객 같은 것들이나 뭐 프로테오글라이칸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으면 그러면은 이 피부에 주름도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피부 주름 때문에 이런 거 자꾸 먹지 마시고 평상시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하시고 이런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에 이제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기침 때문에 되게 이제 고통스러워 했던 건데, 그것도 역시 이거와 연관된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기도 중에서 위쪽에 있는 기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기도의 상하 기도 전체, 그리고 여기 식도 맨 끝에 있죠. 여기 식도 맨 끝에 명치 있는 데 쪽에 여기에 기침 수용치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침할 때 가보면 밭은 기침할 때 뱃속에서부터 막 힘을 줘가지고 끌어오르는 그런 기침들을 하잖아요. 기침 해보신 분들은 요번에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침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기침 수용체가 상하 기도하고 위에하고 아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위아래하고 식도 하단부에 이제 있는데 요 기침 수용체 코팅이 잘 돼 있으면 기관지 수용체가 안정돼서 기침을 유발시키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정돼 있지 않게 되면 여기 요런 기침 수용체가 어디까지 파고 들어오냐면 여러분들 요게 세포와 세포 사이사이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ECM이라고는 세포의 기질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요 안에 이제 박혀 있는 기침 수용체를 자극해 가지고 결국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머리에 있는 기침 중추가 명령을 하게 되면 이게 끌어올라 가지고 기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밭은 기침을. 이게 여러분은 안 하고 싶어도 신경 전달 체계가 형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근육들 쥐어짜 가지고 기침을 유도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강의하는 시간이 6시간 정도, 5시간에서 6시간을 강의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이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목에 있는 떨림판 같은 데가 다 이제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건조하게 되면서 자꾸 이제 기침들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뭘 많이 마시냐면 강의할 때 지금 이거 보여줄 수도 없는데 이거 보여드리면 이제 엎어질까 못 보여주겠는데 이게 당근즙이거든요.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근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시면 목에 물 마시게 되면 물은 바로 증발하지만 이건 약간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코팅을 잘 시켜줘서 제가 말을 하면서 기침하는 거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침을 유발하는 게 이런 기침 수용체를 자극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요게
비만 세포라는 게 있어요.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비만 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에 하나예요. 그 면역 세포들이 뿜어내는 야 여기에 있잖아 이상한 물질들이 들어왔어 외부에서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으니까 좀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불러내는 것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 물질을 막 뿜어대 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T 세포나 뭐 NK 셀이나 이런 것들 이제 다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많이 몰리게 되면 기도에 있는 평활근 있죠. 이 근육들을 쥐어 짜면서 역시 또 이제 기침을 유도하게끔 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을 하는 두 가지는 하나의 수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 예, 기도 쪽에 수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스트셀이 활성화되면서 비만세포 활성화되면서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신호전달 물질들을 뿜어대는 과정 속에서 기침이 이제 발생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 염증과 함께 일어나는 것도 있고, 예, 수분이 부족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이 두 가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지금 코로나가 끝났지만은 난 아직까지 기침 때문에 좀 고통스러워요. 이제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의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는 기도 점막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충분한 수분을 먹어야 그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제 물의 수분의 세포와 세포 바깥의 수분 평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트륨하고 포타슘의 그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수분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저희가 환자들 식이지도할 때 과거에 염분 섭취가 너무 많았던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저염식 같은 거를 유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다가 보게 되면 나트륨의 수치를 조금씩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트륨의 계속 이런 식물성 음식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다가 보면 오히려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서 수분 평형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식단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염분의 섭취를 여러분들이 잘 조정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도 우리 몸에 있는 그 염도는 0.9%잖아요. 그치? 0.9%. 그러니까 여러분 몸무게에서 물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염분의 농도인 0.9%를 계산해 보게 되면 내가 얼마큼 물을 먹어야 되고 얼마큼 나트륨을 먹어야 되는지 이해하는데 저희가 너무 이제 과거에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바꾸고 개선을 해서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반대로 염분 부족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 어느 정도의 좋은 소금을 이용을 해서 먹는 것도 우리 몸의 수분 평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조류가 갖고 있는 섬유소들이 있죠. 뭐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해조류 같은 거 이런 걸 푹 고아 가지고 같이 그런 걸 먹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이 섬유소들이 우리 몸에 수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새 뭐 여기서 추출한 것들 가지고 뭐 보조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보조제보다는 우리가 평상시 음식을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셔서 습관적으로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근즙 같은 거 있죠. 이 원래 당근에 들어있는 카로틴은 이 염증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이 발현되는 것도 막아주고 뭐 우리 몸에서 굉장히 도움 많이 줄 수 있는 영양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이거를 1리터 정도를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세포 발현을 일어나는 것 처음서부터 이걸 막기도 하고 변이가 생기는 것도 막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이 되는 것도 막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 당근즙을 먹어두게 되면 우리 기도의 점막에 코팅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포의 기능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걸 많이 이용하면 좋다. 그다음에 뮤실리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식물이 갖고 있는 미끄덩미끄덩 하는 그 점액 물질들이에요. 마 같은 거 갈아서 드시게 되면 좀 많이 보죠. 마나 연근이나 이게 그 식물들이 갖고 있는 미끄덩거리는 물질들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 이런 ECM이라는 세포의 기질 사이에 껴가지고 그래서 수분을 보습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평상시에 먹어두면 기도 점막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히스타민 분비를 막음으로써 기침을 막게끔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비타민 C예요. 요새 뭐 최근에
비타민 C에 대한 그 필요성은 뭐 계속 강조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능의학이 발달하면서 유튜브에 보면요 비타민 C 많이 먹으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타민 C는 인체에 얼마나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오직하면 기능의학 쪽에서는 내가 먹었을 때 설사하기 전까지 양이 나한테 필요량이다. 그러니까 설사하게 되면 그 양은 먹지 않더라도 설사하기 바로 설사를 유발하기 전까지 먹으면 그거는 내가 흡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 비타민 C를 석유화학 물질로부터 유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득도 있지만 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보통 옥수수라든지 감자 전분에서부터 추출해내기 때문에 요새는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비타민C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 몸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영양물질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비타민C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이용하는 생체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 빈속에 비타민C 하나 꼴랑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절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세요. 그게 비타민C라든지 이 비타민C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이 과일이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뭐 오렌지, 밀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요새 뭐 천혜향 전 될 수 있으면 비싼 거보다는 싼 거 골라서 드세요. 예, 싼 거 골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염증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브로멜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파인애플에 들어가 있는 이제 효소 물질. 이 파이토케미칼인데 식물이 갖고 있는 화학 물질이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효소 역할을 하는 거, 얘네들이 이제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 제가 왜 유산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하고 유산균은 굉장히 달라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같이 진화해온 내가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서부터 내 장에 서식하기 시작을 하는 굉장히 우리 몸을 보호하는 미생물이고 일종의 내 세포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 근데 얘네들이 뭘 먹고 사냐면 고기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생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얘가 먹고 사는 거는 식물이 갖고 있는 당 성분이에요. 그 당 성분 중에서 우리는 소화시키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 올리고당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분해시키지 못하는 당성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식물엔 다 있어요. 뭐 특별히 무슨 뭘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특히 이제 이 뿌리 쪽 식물에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살찌는 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고구마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근데 그런 것도 올리고당이 있고요, 바나나 같은 거에도 있고 모든 그 식물에는 올리고당 없는 식물은 존재하질 않아. 그러니까는 그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퀄세틴이라고 하는 거. 퀄세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파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사과 껍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물질인데 얘가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퀄세틴을 먹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컬큐민이라고 하는데 컬큐민은 카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카레 강황에 들어가 있는 색소 물질인데 이 컬큐민이라고 하는 것이 염증을 억제하는데 얘만한 물질은 없어요. 이게 퀄세틴하고 컬큐민이 같이 함께 쓰여지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기침뿐만 아니라 모든 염증, 체내에 있는 모든 염증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종양 환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가 자꾸 암에만 초점이 맞추게 되는데 이런 악성 종양이 생기기 이전에 뭐가 있냐면 만성 염증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걸 볼 수 있어. 어느 누구든지 만성 염증이 장기화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이를 막으려면 처음부터 염증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염증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영양 물질이 강황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강황을 밥에다가 조금 색깔만 노랗게 되면 이 강황밥 해가지고 되게 그 정도 먹어서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예, 그게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젖어 들어가는데 왜 인도 사람들이 카레 같은 거를 먹을 때 강황을 사용하는 이유, 카레라고 하는 건 강황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한 열 몇 가지의 허브 종류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게 숙성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을 먹는 게 훨씬 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많은 양을 먹을수록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설퍼라페인이라고 하는 설퍼판, 뭐 설퍼페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 여러분들 그 브로콜리라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레를 만드는데 거기에 양파도 집어넣고요, 고구마도 집어넣고요, 브로콜리도 좀 집어넣고요. 이래가지고 맛있게 해서 먹게 되면 이런 히스타민을 억제할 수 있는, 그거는 뭐 단지 기침뿐만 아니라 모든 염증을 억제하는 데가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환자들한테도 카레에 대한 거는 어떤 음식보다도 우리 음식, 일반적인 음식은 뭐 스프나 뭐 스무디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음식으로 먹는 데 있어서는 제가 카레를 가장 강추를 하는 이유가, 카레에는 우리가 인체에 필요한 항염성 음식을 몽땅 다 때려 넣어도 굉장히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음식 잘 못하는 사람들도 해요. 예, 음식 잘 못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걸 해서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이 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보시죠. 이제 눈 떨릴 때 뭐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렇다. 단순히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이 평활근, 기도의 그 평활근을 이완시켜 주는 데 있어서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그게 이제 잘 그 수축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미네랄도 역시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섭취하게 되면 이런 기침 같은 거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인체 영양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소화시켜서 흡수할 수 있는 소화관이 굉장히 잘 튼튼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소화관이 튼튼하려면 소화관에 부속되어 있는 간이나 췌장이나 담낭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관, 식도서부터 위서부터 소장, 대장, 직장까지 이 전체적인 이 연결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물질들을 분비해내는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담낭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건강해야 음식을, 영양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거를 분해해서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자들 식이주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분이 뭐 자가면성 질환이 있던 암이 있던 어떤 그 안 좋은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저분이 음식을 줬을 때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냐, 이걸 제일 먼저 봐서 혹시 소화관에 문제가 있다면 그 소화관을 개선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식이요법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관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영양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흡수된 영양 성분을 어디서 움직여주냐면 혈관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양소하고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소화관 다음에 우리 몸에서만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는 게 우리 혈관이잖아요. 이 혈관을 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세포 안으로 영양 물질을 공급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 매트릭스가 있다 그랬죠. 세포 바깥에 있는 어떤 기질, 그 기질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올바른 영양 물질이 이 안에 들어갔다 놨다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 안에, 세포 바깥에 있는 당사슬의 환경과 세포 안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에는요, 어떤 유전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암을 발현시키는 유전자가 있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암이 걸리는, 종양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암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발현시켜, 암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그 다음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는 틀어 막아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암에 걸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유전자에 초점을 맞추는데, 유전자를 자극시키는 게 뭐냐면 세포 안의 환경이에요. 세포 안의 환경. 세포 안의 환경이 들어오면은요, 그것들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 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포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당사슬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포의 기질,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 그림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약 60%의 60%, 70% 수분이 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90%가 물로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50대, 40대, 50대는 한 60% 정도가 물로 차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불쌍한 나이로 넘어가고 있지만 노화가 되면 수분이 머금지 못하기 때문에 한 55%뭐 이 정도로 이제 쪼쪼쪼 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약 60kg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포 내 물의 양이 한 25리터 돼. 여러분 60조 세포로 이루어져. 60조 세포 안에 있는 물의 양을 다 합하면 그게 한 25리터 정도가 되고요. 세포하고 혈관 사이에 있는 이 세포의 기질 있죠. 요게 한 12리터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의 한 20% 정도가 여기 있고 여기에 40% 정도 체중의 한 40% 정도는 세포 안에 물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 혈관을 통해서 돌고 있는 혈액은 한 5리터 정도가 되죠. 예, 요게 한 3%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에 있는 전체 몸무게 중에서 한 60% 정도가 수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요 수분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혈관 있잖아요. 혈관. 혈관서부터 세포까지 영양물질이 가야 돼. 혈관에서 세포까지 영양이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게 세포의 기질이고 여기에 차여 있는 물을 우리가 세포 간질액, 간자가 사이 간자거든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물, 그래서 세포 간질액이라는 거예요. 요게 한 12리터 정도가 있는 거예요. 요 11리터의 물이 쪼그라들지 않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아까 이 안에 있는 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객. 예? 글코사민,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여기 되게 많이 있으면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과정을, 그러니까 소화가 잘 돼서 영양을 흡수했어. 근데 혈관도 굉장히 깨끗해가지고 잘 옮겨다 줬어. 옮겨다 주는데 얘네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얘가 들어오지면 뭐가 들어오냐면 세포 안이 들어오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들어오지게 되면 여기 있는 핵에 이제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데 얘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상세포 발현들이 일어나게 되는 돌연변이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굉장히 심플한,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요거를 좀 일반적인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모든 혈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양분도 공급해주면, 물과 영양소도 공급하기 때문에 여기 세포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쓰레기들, 대사산물들도 다시 옮겨서 간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처리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요런 아주 기본적인 이 생리학적인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뭐 제 얘기가 오늘 어렵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알려고 하면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뻔히 항상 하는 얘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쉬운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천하는 것 자체는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몸은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빠지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좋아져요. 천천히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진다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대량 영양소로 불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건지는 제가 차차 또 기회가 되면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생리 조절을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 이걸 이제 영어로 파이토케미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물 내지 화학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뭐 카로티노이드라든지 뭐 이 브로콜리 갖고 있는 설퍼라펜이라든지 퀄세틴이라든지 뭐 퀄큐민, 이런 게 전부가 다 식물이 갖고 있는 파이토케미칼,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화관과 소화 부속기관,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장내 미생,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환경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익균의 그 분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면역 기능이 굉장히 향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 이 소화관 쪽의 면역이 우리 몸 전체의 70%를 감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얘를 감당하려면 장내 미생물들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얘네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얘네들 파괴시키는 거가 각종 가공식품이라든지 먹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맛을 위주로 해서 그런 음식을 먹다 보면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래서 영어로 dysbiosis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왜 나왔겠어요? 미생물 생태계 파괴를
디스바이오시스라는 단어를 왜 만들었겠느냐. 이게 파괴가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요새 나오는 뭐 치매라든지 자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이 장내 미생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논문이 수도 없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혈관 건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혈관 건강이 제대로 돼야 모두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고 노폐물을 바깥에 옮길 수 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대사라는 게 일어나요. 대사, 물질 대사. 그래서 물질 대사가 하나는 이화작용, 분리시키는 거, 하나는 합성하는 동화작용. 이 두 가지가 있죠. 물질을 합성하고 이 에너지 쓰고 버릴 건 버리는 역할. 이거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효소예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효소 부족이에요. 효소 부족. 이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에 대사라는 게 정상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효소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기능성 보조식품으로 왜 출시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고민을 해야 돼. 이거는 원래 음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음식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식을 잘 안 먹는 사람, 가열해서 화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내 몸에 효소가 철저하게 결핍된다라는 거 인식을 해야 돼. 아까 제가 왜 세포 외 기질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여러 가지 단백당 물질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글리코칼릭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다 뭐가 만드는지 알아요? 우리 몸에 영양소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영양소 갖고 합성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없으면 그런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 가지의 지식만 갖고서 이것만 먹으면 뭐가 몸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 몸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철저하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계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양의 균형을 잡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면역 기능이 강화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항체라는 것도 단백질이거든요. 예. 항체도 합성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효소가 필요해. 효소 없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만들어. 예.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같은 거 예방하고 다음에 백신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도 영양의 균형이 잡힌 사람은 이것도 굉장히 짧게 지나가요. 항체도 빠른 시간에 형성할 수가 있고 이게 건강상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영양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평상시에 있으면 뭐가 없냐면 당뇨, 비만, 암, 노화 뭐 이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퇴행성 질환 같은 것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없어요. 이게 없으면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바이러스에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인류가 지금까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오는 과정 속에서 전멸된 적은 없어. 전멸됐으면 현재 우리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수없이 많은 병원균들이 세상을 덮고 지나갔어도 아직까지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패스트도 있었고 장티푸스도 있었고 콜레라도 있었고 이런 세균성 질환들도 있었지만 바이러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인류를 전멸시킨 적이 없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생활 환경 속에서 스스로가 자기의 면역 기능을 잘 보존하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 그래야지 삶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영양의 균형을 잡는 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스컴에서 떠다니는 또는 요새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디 아픈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쪽 부분을 바라보다가 보면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찾는 데는 회복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정보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체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원리는 굉장히 쉬워요. 원리는 쉬워요. 근데 그 원리만 잘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지혜롭게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병이 발생되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 왜 어떻게 해서 병이 생길까?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아주 심플한 얘기,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예.
없어야 할 것이 있을 때, 없어야 되는, 원래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얘기야. 또 하나는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아주 굉장히 단순한 논리네.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거 우리 흔히 독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체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들이 남아 있으면 이거 우리 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 우리 몸의 생리활성증을 만들고 우리가 생리작용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영양물질들이 없을 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없어야 할 것이 있을 때는 뭘 하면 돼요? 솔루션, 해독이라는 걸 하면 되고요. 그렇죠? 부족하고 나면 영양의 균형을 잡으면 되는 거야. 아주 굉장히 단순한 논리야. 예. 이거를 이 논리 자체는 단순해요. 이건 뭐 병리학적인 해석이에요. 병리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을 때 병 생겨요.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병 생겨요. 뭐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병리학적인 논리적인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새로운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양물질들이 우리 몸에 쓰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해독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독성물질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또는 소화기를 통해서 아무 개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콧구멍 막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걸 못 먹고 살아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일정한 시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원래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해독이라고 하는 이 자가 치유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해독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먼저 해서 체내에 있는 독소를 일정한 시기에 한 번씩, 저 같은 경우도 1년이면 2번 내지 3번 정도를 해독을 해서 뭐 독소를 빼내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청소기 밀고 나면 청소기 필터 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먼지가 쌓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빗자루하고 왼손은 걸레, 오른쪽엔 빗자루 이거 들고서 대청 마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기억했거든요. 그때는 그 정도만 해도 크게 뭐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요, 가만히 냅둬도 먼지가 쌓여.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집으로 들어오고, 뭐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빗자루하고 걸레 하나 갖고서 해결이 안 되니까 요새는 기본적으로 로봇 청소기들 많이 쓰잖아요. 저도 지금 로봇 청소기 틀어놓고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걔가 다 청소를 해, 지가 알아서. 물걸레질은 제가 따로 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근데 이거 한 3일 쓰고 나면은요, 그 필터를 열면은 필터에 먼지가 가득 있어. 그거 쳐다볼 때마다 야, 나 이거 청소 안 하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은 먼지를 마시고 살까 끔찍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 몸에 그런 독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독소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르몬의 신호전달 체계를 막는다든지 효소의 이 수용체의 작용을 막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상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영양의 균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 나이에 비해서 뭐 어떻게 이걸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양의 균형이라는 개념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그거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전적인 것도 다 다르잖아요. 유전인자가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90이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콜라 마셔도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이 특정한 몸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콜라 먹었다면 나도 그렇게 먹으면 문제가 없을까? 난 라면을 20년 동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밀가루만 먹어도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양의 균형이라는 것도 개인한테 맞는 맞춤형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요새 그 비스포크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많이 유명하시죠? 그게 맞춤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양의 균형도 여러분 몸에 맞는 형태의 영양의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그 국민들의 먹거리 계몽을 위해서 이런 이제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특강한 내용들은 저희 협회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과거 했던 것들도 계속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협회에 직접 전화하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면 우리 협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드릴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가 건강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다면 아마 충분히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올바른 여러분에 맞는 건강 관리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이게 점차 습관화돼야지 여러분의 몸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고 계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